안녕하세요. 뉴스패치의 유스입니다. 1983년부터 85년까지 중국 산시성의 상현, 지금의 상락시 양효카진이라는 곳에서 연쇄 실종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로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시골로 일자리를 찾아온 농부들이 실종되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상러시 같은 경우는 10일 정도의 단기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곳이라고 해요. 대부분 가족과 접촉하지 않는 이 연고지를 알 수 없는 떠돌이, 방랑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문을 쓸 줄 몰라서 손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가족에게 어떤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혹여나 가족이 있다고 해도 이 넓은 중국 땅에서 가족 중 누구 하나 며칠간 사라져도 그냥 일자리를 찾았나 보다, 그 정도의 생각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83년부터 1985년 5월까지 37명의 실종자가 공공보안부서에 보고는 되었지만 그들이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되었을 것이라는 어떤 증황이나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지방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실종으로 간주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중국에서 기록된 최초의 연쇄살인마라고 합니다. 1985년 5월 26일 연묘촌에 사는 40세 남성인 두장잉은 형인 두장옌을 따라 시장을 보러 떠납니다. 가서 돼지를 팔고 콩깻묵을 사요. 또 뭐 사야 하지? 돼지 사료. 두장잉은 돼지 사료를 사야 했기에 두씨 형제는 그렇게 시장에서 헤어져 각자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 두장린이 집에 돌아와 보니 동생 두장잉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기다리다 가족들이 모두 두장잉을 찾아보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 늦게 올 수도 있지, 며칠 있다 올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두장잉은 다른 노동자들과는 달리 돌봐야 할 돼지 10여 마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일당거리 외의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 단 한 번도 제 시간에 집에 돌아오지 않은 적이 없는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최근 2년 동안 여기 근처에서 자꾸 사람들이 실종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고 형은 필사적으로 동생을 찾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7일 새벽, 이 이른 시간부터 형은 동생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동생의 행방을 쫓는데요. 그러다 제지 공장에서 출납원으로 일하는 이종사촌 후이팅을 만나게 됩니다. 두장옌이 사촌 후이팅에게 두장잉의 실종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후이팅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어머,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며 두장옌에게 한 얘기를 해주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어젠가 그젠가 한 남자가 나를 찾아와서는 두장잉이 서명이 쪽혀져 있는 쪽지를 하나 내미는 거야. 내가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 남자가 두장잉이 자기한테 1.85 위안을 빌렸는데 당장 갚을 능력이 없으니 이 쪽지를 통해서 돈을 갚겠다고 해서 나한테 이 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거다 라고 했다는 거야. 하지만 형편이 넉넉한 편이었던 두장잉이 굳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후이팅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았대요. 그러자 이 남자가 화를 내며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형 두장옌은 이 사람이 내 동생을 데려간구나 라는 느낌이 왔고 다음날 5월 28일 가족들과 친인척을 대동해 그 남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룽주민. 형이 여기저기 찾아 돌아다니다 우연히 현성에서 길을 가던 이 룽주민을 만났고 그의 길을 막아 동생의 행방을 추궁합니다. 근데 이 룽주민이 네 동생 어디 간지 모른다며 오히려 동생이 빚을 졌는데 가족이라도 대신 갚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두장잉의 빚을 갚으라 큰 소리를 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주장린이 일단 공안으로 가자며 끌고 가려 하는데 또 자기는 못 간다고 막 떼쓰고 고함을 질러대는 거예요. 여기가 길거리잖아요. 이 큰 소리에 싸움 났다며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주장린이랑 문주민이랑 막 둘이 계속 막 큰 소리 내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갑자기 구경꾼 무리 중에서 한 남자가 사람들을 밀치고 나타나더니 두장린을 돕습니다. 그러니 룽주민이랑 싸우던 이 두장린이 놀랐겠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막 도와주니까 누구세요? 그쪽은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갑자기 나타난 이 남송이의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남성의 이름은 강은산. 지난해 11월 동생 강삼합이 현성에서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강은산은 다른 친구들과 반년 동안 동생을 찾아다녔지만 동생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 알고 지내던 농부원아를 만나고 나서야 동생의 실종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농부의 말이 당시 서관역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를 기다리며 내가 쭈그려 앉아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저기서 당신의 동생 강삼합이가 보이는 거야. 내가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룽주민이라는 남자가 동생한테 말을 걸더라고. 그리고는 두 사람의 일거리를 흥정하고 동생이 그 남자랑 같이 떠나는 걸 봤지. 그런데 이 농부는 룽주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농부가 말하길 원래 그 사람이 서관터미널 근처에 자주 나타나. 가끔 입력시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일할 사람 찾아서 데리고 가. 그래서 룽주민이라는 남성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난 이후 형 강은사는 몇 차례나 동생 실종과 이 룽주민의 수상함을 공안 관계부서에 신고하고 상황을 알리기까지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공안에서는 강은산을 매우 귀찮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은산이 직접 동생을 찾기 위해 여기 서간터미널 근처나 인력시장 또 부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을 돌아다니며 룽주민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이 근처를 막 돌아다니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니 싸움이 일어났는데 들어보니 룽주민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튀어나간 거고요. 이 둘은 룽주민을 끌고 공안으로 데려갑니다. 공안에 들어서니까 이 룽주민이 막 몰라 나 배째 막 하면서 바닥에 들어 누워버리기까지 하는데요. 결국 이 둘이 룽주민을 그대로 누르고 포박한 채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5월 29일 새벽 4시 룽주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부러 횡설수설해 가며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농민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합니다. 공안은 힘없는 농민 룽주민을 데리고 온 저 사람들이 귀찮기만 했어요. 특히나 강은산이란 저 사람은 동생을 찾아달라며 며칠을 공안부서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경우가 조금 달랐습니다. 매우 귀찮게도 현 공안국의 퇴직 간부 하나가 두장잉의 친척이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서라도 룽주민을 그냥 보낼 수 없었고 정말 귀찮지만 적어도 룽주민의 집에는 가보는 모션 정도는 취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안 둘이 날이 밝자 룽주민의 집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정말 내키지 않지만 움직였잖아요. 빈털터리인 농부인 룽주민이 무슨 짓을 벌이겠나 싶어서 공안도 2명만 보냈고 이 2명이 룽주민의 집에 가 수색을 하는데 집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집안의 창문은 모두 내부에서 흙벽돌로 막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가 뭔가 땅굴 마냥 어두컴컴해가지고는 또 흙으로 된 이 바닥은 무슨 삽질을 당한 것 마냥 울퉁불퉁하고 그러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나무 사다리에서 자주 색깔의 얼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침 집에는 룽주민의 아내인 옌슈사가 집을 보고 있어서 공안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옌슈사가
질문에 맞지도 않는 막 묻지도 않은 말을 횡설수설해 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손님이 몇 명 왔었는데 자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다음날 사라졌어요. 이 옌슈사 같은 경우는 몸이 좀 성치 못한 여성이었는데 어릴 적 앓았던 수막염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된 여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앞뒤 안 맞는 말이 조금 많이 이상하긴 했죠. 공안은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한번 묻죠. 빨갛게 빨래를 해. 빨갛게 빨래를 해. 빨갛게 빨래를 해. 라며 무뚝뚝한 어조로 계속 말을 읊조렸는데 이게 듣는 사람이 굉장히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공안은 이제 옌슈사를 무시하고 계속 집을 수색해요. 룽주민이 생활하는 서쪽방은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잡동사니, 땔감, 빈술병, 헝겊조각 막 등등이 쌓여 있는데 이걸 발로 슬쩍 밀어야 바닥이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동쪽방은 이 집에서도 유난히 더 어둡고 탁하고 또 각종 산이로 매우 가득 차 있었고 문에 들어서자마자 거미줄과 먼지가루 등이 손에 만져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방 안에서 심한 악취가 났는데 그 냄새가 너무 역해서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집이 이상하긴 하지만 별다른 걸 찾지 못한 공안 2명이 일단 돌아갔고 상부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더 많은 공안 인력이 룽주민 집 수색에 투입되죠. 아까 공안들이 이 집을 수색할 때 엄청 역한 냄새가 났었다고 했잖아요. 오후에 투입된 공안 중 왕커우 형사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단번에 시신에서 나는 냄새임을 눈치챕니다. 왕커우 형사는 방치돼 유난히 더 어둡고 탁했던 동쪽방의 지하실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발가벗은 채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의 남자 시신 2구를 발견합니다. 공안은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룽주민의 집을 봉쇄했으며 공안에 앉아있던 룽주민을 긴급 체포합니다. 또한 이 룽주민안의 옌슈사를 공범으로 보고 옌슈사의 도주나 극단적인 선택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이 룽주민 소재지인 왕이형원, 룽주민의 본적인 인즈, 옌슈사의 소재지인 징린스, 류안읍의 총 간부, 민병들을 동원하고 소재지의 전과자들을 모두 감시하게 합니다. 사건의 발생지인 완진초는 경찰 특수부대가 봉쇄하고 기목마다 실탄으로 무장한 공안들이 배치돼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 2구의 시신 중 실종된 2장행은 바로 확인이 되었는데 남은 한 구의 시신이 매우 부패된 상태라 바로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보나마나 강은산의 동생이었겠죠. 자, 그렇다면 실종된 2 남성을 찾았고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제 부검을 해야 하잖아요. 2장행의 경우 머리가 납작해진 것으로 보아 둔기로 맞아 숨진 것이 확인됩니다. 형은 동생의 죽음에 그 자리에 앉아 오열했죠.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요. 남은 한 구의 시신이 강은산의 동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16에서 17세의 남자아이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전히 강은산의 동생은 아직 행방불명의 상태이고 이곳엔 또 다른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이제 공안이 3번째 수색을 시작합니다. 이 둘의 시신이 발견된 동쪽 방문 이 뒤쪽에 화학 비료자루 하나가 불룩하게 튀어있는 걸 보고는 그걸 열어보는데 여기에서 전라의 시신이 하나 발견됩니다. 강삼합? 아니요.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이 여성은 살해된 지 사흘이 채 되지 않아 아직 악취를 풍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3구의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아직 강은산의 동생 강삼합은 찾지도 못했고 공안국장, 상현의 서기 등 고위 공직자들이 이 사건 현장을 찾아왔고 수색 인원을 추가, 이번엔 경찰견까지 동원해서 수색을 해보는데
발견된 세부의 시신 이후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 구경하던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룽주민의 집 앞에 물을 보관하는 굴이 있었는데 언젠가 보니까 그걸 메우고 그 위에 배추를 심었네? 라고 말을 합니다. 공안이 룽주민의 아내 옌슈사에게 그 위치를 물었고 거기가 어딘지 알려주죠. 굴은 문 앞에서 1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어요. 한 민병이 그 땅을 팠는데 처음에는 옥수수 알갱이 같은 게 나왔고 조금 더 파보니 옥수수 잎이 나옵니다. 공안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그곳을 파괴하는데 3m 깊이에 2m 폭의 구덩이가 만들어졌고 흙바닥에 덮여있던 옥수수 잎을 걷어내자 이곳에서 가지런히 누워있는 8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공안은 여기서 왠지 땅을 덮으면 한 개의 층이 더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수색을 중단하고 상부에 이것을 보고합니다. 일단 먼저 발견된 시신들을 수습해 부검을 했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이 수색이 계속되었는데요. 다음날 새벽 7시까지 이 공안의 생각대로 한 개의 층이 추가로 발굴되었고 이 두 번째 층에서 8에서 9구의 시체가 추가로 발견되며 총 20명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신 냄새를 단번에 알아차렸던 왕코우 형사는 땅을 팔 때마다 시신이 발견되는 이곳이 마치 진시황릉의 병마용갱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5월 31일 11시에 1차 수색을 끝냅니다. 그렇게 발견된 시신은 총 33구. 힘이 들잖아요. 공안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11시 30분쯤 한 공안이 갑자기 경악을 했고 그 소리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죠. 이 공안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있다가 그냥 바닥에 손을 집어넣었는데 뭔가 바닥이 비어있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 소리는 뭐다? 여기 한 층이 더 있다. 그럼 또 땅을 파야 되잖아요. 이거에 이제 경악을 한 거죠. 그렇게 이곳에서 한 개의 층을 더 발견하게 되며 8구의 시신을 추가로 찾아냅니다. 그날 오후까지 이 총 3개 층의 구덩이와 이 집 안에서 도합 48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이미 매우 부패가 되어 백골화가 된 상태부터 외장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까지 굉장히 다양했고 남자 31명, 여자 17명의 총 48구였습니다. 이 중 30여구는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남은 10여 명의 신원은 끝끝내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1983년부터 1985년까지 2년여 동안 이 지역에서 실종된 사람들은 룽주민의 손에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중국 건국 이래 유례없는 최초이자 최악의 연쇄살인으로 기록됩니다. 1985년 5월 28일 룽주민은 이미 구금 상태였지만 체포되었어요. 매우 왜소한 체격의 룽주민은 겉모습만 봐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람을 해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룽주민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룽주민, 한문 표기로 용치민이라고 합니다. 룽주민은 1983년 3월부터 상현역, 광장, 동서성문, 남진교도 등을 돌아다니며 단기 노동자를 타겟으로 하루 일할 자리와 잠잘 곳을 제공해주겠다고 유인의 집으로 들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일을 시켜요. 일을 하게 하고 지친 노동자가 밤에 잠이 들면 그대로 괭이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의 아내 옌슈샤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재물을 찾았고 머리가 긴 여성의 경우 시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침대 밑에 숨겨놓았다 팔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에는 2살짜리 아이를 살해했고 또 어느 날에는 아내 옌슈샤와 이 노동자가 관계를 갖게 유도한 후 잠이 들었을 때 농기구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신은 한밤중 사람이 없을 때 구덩이에 파묻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가 사람들을 살해하고 갈취한 금품은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573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고작 10만원 남짓한 금액입니다. 2년 동안 48명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취한 금액이
고작 10만원 남짓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룽주민은 뻔뻔하게도 자신의 살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과학 기술 인력이나 국가 간부, 노동자와 같은 고급 인력은 죽이지 않았으며 오직 장애인, 백수 같은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죽인 것이다.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고 사람들을 더욱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8월 30일 아내 옌슈사가 공범으로 체포되었고 9월 20일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며 중국 최초의 연쇄살인마 룽주민과 아내 옌슈사는 1985년 9월 27일 총살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이야기는 중국 최초의 연쇄살인마 룽주민이었는데요. 우리가 앞에 다 떼고 그냥 최초의 연쇄살인마 하면 보통은 영국의 최초 연쇄살인마인 잭 더 리퍼를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확실히 중국은 정말 모든 이 스케일이 다른 게 잭 더 리퍼의 경우 영국 화이트 채플에서 최소 5명을 살해한 사람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뭐 최소 5명이니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룽주민은 최소 48명인 거예요. 48구의 시신을 집에서 발견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비공식적으로 살해한 사람이 대략 103명 정도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라의 최초의 연쇄살인마 타이틀 중에서는 단연 가장 많은 사람을 해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룽주민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사실 룽주민이 되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6살이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 밑에서 여동생이랑 살았다고 하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무시를 많이 당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가난한 환경이었던 거지 가정 환경이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맏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사랑해줬고 예쁨을 받고 자랐어요. 그냥 얘가 삐뚤어졌던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밤이면 달빛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했는데 그냥 어느 날 문득 내가 이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뭘 하나 싶어서 공부를 때려쳤대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얘의 성격이 사회에 불만이 엄청 많았던 성격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외롭게 자란 거죠. 룽주민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일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었고 그냥 억지로 어디 가서 일을 해도 한 번도 할당량을 채운 적이 없었고 그래서 늘 가난에 허덕인 거예요. 1977년 겨울에는 어느 치매 노인을 속여 자기 집에 가둬놓고는 여러 차례 못쓸 짓을 했고 이 방치된 노인이 민병한테 발견되며 구조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78년 수막염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옌슈사를 만나 결혼을 한 거고요. 근데 그러면서 생활은 더 힘들어져 갔겠죠. 그리고 그의 범죄가 기록상으로는 1983년 그러니까 결혼하고 대략 5년 후부터 이 범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라온 환경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범행을 저지른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그냥 일은 하기 싫은데 돈은 있었으면 좋겠고 사회에 불만이 엄청 많은데 내가 보니까 이 사회가 발전이 없는 건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때문이니까 내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라는 자기 합리화로 사람들을 살해한 거죠. 하지만 이 룽주민이 정말 멍청하다라고 하는 건 정작 이 사회에 가장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본인의 논리대로 죽어 마땅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